안녕하십니까. 스타일ML NS 데모를 시연할 NK소프트의 김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참 감회가 깊은 날이기도 한데요. 1998년도에 스타일ML을 처음 개발할 때 자취방에서 이제 처음 스타일ML을 만들 때 그때는 스타일ML이 아니었고 옛날 회사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플라스틱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플라스틱을 자취방부터 개발하고 저희가 스타일ML이라고 2005년도에 새롭게 이름을 바꾼 다음에 그리고 2006년도에 오픈소스화 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아주 작게 마이너한 버전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큰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4년이 되어서 거의 2006년 기준으로 볼 때는 8년, 7년 만이네요. 이제 새롭게 스타일ML의 자기 버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자리를 오늘 가지게 돼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날이고요. 개발자로서도 많은 분들한테 이제 새로운 버전을 알려드리고 그 버전에 대한 어떤 감흥이나 어떤 느낌을 제가 직접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오늘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이제 많이 파워포인트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리셔서 좀 지루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준비했던 데모는 대표이사님이 서두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데모는 데모를 30분씩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진행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은 진행하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FAQ 위주로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장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제품을 준비하면서 스타일ML의 뉴스타트 버전의 키피처는 뭘로 가져가야 될까? 물론 앞 시간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자적인 입장에서 이번에 키피처로 어떤 걸 가져가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다음과 같은 5가지 정도의 피처가 킬러 피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스타일ML NS는 더 이상 UML 모델링 툴이 아닙니다. 저희는 메타 모델링 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이제 UML 모델링만을 하기 위한 툴은 절대 아니고요. ERD를 그리기 위해서 ERD 노테이션을 확장한다든지 BPM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영역에서 모델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모델링 노테이션을 사용자가 직접 확장할 수 있고 그 도메인에서 필요한 모델들을 직접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의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수단을 제공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저희는 UML 모델링 툴이라고 한다기보다는 메타 모델링을 위한 메타 모델링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말하고 싶습니다. 스타일ML이 UML 버전으로 나올 때는 그냥 UML에 대한 메타 모델링 어플라인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또 데모를 하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스타일ML이나 아니면 다른 모델링 툴들은 다 파일 베이스로 CVS나 SVN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링 파일들을 파일 베이스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유해서 협업을 하고 싶다면 파일 베이스에서 좀 더 작은 단위로 모델 파일들을 쪼개서 서로 교차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동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머징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가 꼬여지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실제 머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서울 본사에 있는 아키텍트가 이거 모델링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지만 그것 또한 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협업을 실시간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메타 리파지토리라는 앞 시간에서 열심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모든 솔루션들은 메타 리파지토리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통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 리파지토리를 통해서 DB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협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강조한 피처는 대표이사님 프리젠테이션 할 때 잠시 데모를 보여드린 것처럼 추적성에 대한 가시화 부분입니다. 98년 이후로 스타일ML을 만들고 열심히 팔로 다녔습니다.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모델링이 중요합니다. 모델링을 해야지 소프트웨어가 품질이 올라갑니다. 열심히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모델링을 하실 때 비지오나 파워포인터를 쓰셨습니다. 저희보다 비싼 레셔널로즈나 아니면 그 외에도 많은 툴들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정말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다수의 분들은 파워포인터나 비지오로 하고 그것을 했더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그림일 뿐이죠. A라는 객체가 파워포인터 1번 슬라이드에 있었는데 10번 슬라이드에 A가 등장하지만 그 A와 10번 슬라이드에 있는 A는 같은 객체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림이 같은 이름을 가진 그림일 뿐인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적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리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감리를 받기 위해서 요구사항 추적표라는 엑셀 형태로 아이디를 따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고객사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SM이나 혹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시는 PM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의 효용성이라는 게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싱크를 제대로 한번 맞추어 주지 않으면 그 요구사항 추적표라는 것의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싱크가 맞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요구사항 추적표 안에 있는 객체의 내용들은 수백 수천 개인데 그걸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관계가 있고 그것이 변경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날 건지 아까 이제 앞 슬라이드에 개발자의 수신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이런 거죠. 추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갔지만 실제 정작 만든 사람이 아니면 잘 파악하기 힘든 그러나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거죠. 요구사항 추적표가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싱크가 맞지 않으면 의미 없는 추적표입니다. 저희는 이런 트레이스빌리티를 아까 대표이사님 시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3D로 가시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3D로 왜 했냐면은 평면적으로 볼 때 수많은 데이터가 겹쳐져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2차원의 엑셀 매트릭스를 아무리 크게 여기서 저기까지 쭉 늘어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매트릭스를 보았을 때 즉시 관계를 파악하고 전체를 개관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빌리티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을 저희 핵심 피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영향도를 빨리 분석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만약 올라간다면 어떤 부분에서 올라갈 것인지를 고객이 감리를 부르거나 혹은 설계를 했던 사람을 부르거나 개발자를 부르지 않고 고객이 바로 클릭해서 이만큼 관련이 있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키피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요즘 정부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에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MDA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트랜스포메이션 엔진과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볼 때는 키피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MDA에 대한 도전은 2005년과 2006년도에 스타일ML 제너레이터라는 기법을 통해서 직접 PIM과 PSM으로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든지 모델을 제너레이션 하는 기법들을 스크립트 기반으로 저희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사이트에 나가고 고객한테 열심히 팔로 나가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당신들이 제공하는 스크립트 언어는 또 내가 배워야 되잖아요. 나는 그거 배우기 싫어요. 돈 주면 당신들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라는 거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오픈소스로 공개되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서비스로 제공하겠지만 그 외의 것은 고객이나 오픈소스를 제공받은 자들이 직접적으로 해낼 수 있는 수준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DA 기법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 피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MDA 자체뿐만이 아니라 확장이나 플러그인을 위해서 저희는 스크립트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모델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스타데브와 연결돼서 실제 모델링된 정보를 스타데브에서 이끌어서 스타데브에서 계속 개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연결 접점을 저희가 이런 스크립트 기반의 플러그인 수단을 통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얘기는 했는데 저희는 이것에 대한 효과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냥 고객이 파워포인터나 비주얼을 좋아했습니다. 레셔널로즈나 투게더나 저희 스타일ML은 사실은 유명했지만 많이 쓰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많이 쓰긴 쓰는데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쓰시는 건 파워포인터나 비주얼을 많이 쓰셨죠. 그래서 저희도 얘기합니다. 저희 툴을 더 이상 모델링 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파워포인트나 엑셀처럼 생각하고 쓰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드로잉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지만 저희가 백단에서 열심히 그걸 모델화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B화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객체들이 보이기에는 A라는 객체가 이쪽 저쪽 여러 군데 있지만 모양은 달라 보이는 그 객체들을 일관성을 맞춰드립니다. 그리고 맞춰진 일관성을 가지고 DB에 적재가 됐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검색해서 재생산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실 수 있고 그것이 기업에 필요한 설계 정보로 추출해낼 수 있는 수단을 저희가 제공할 것입니다. 뭐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모델에 대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왜 이런 걸 디지털화하고 DB에 적재해야 될까요? 그건 트레이스빌리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델화된 DB화된 정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빠른 시간에 판단하고 전체적인 판단을 내려서 시스템에 대한 향후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산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델을 자산화 하십시오. 저희 툴을 이용해서 모델링 하십시오. 아니, 드로잉 하십시오. 모델링은 저희가 책임지고 자산화는 저희가 백단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장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일단 실제 스타일ML NF의 데모를 이제 대표이사님 보여드렸던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여드리면서 진행하고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FAQ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ML은 기존 스타일ML과 스타일ML NF는 크게 이제 그 전체적인 구성면에서는 그다지 틀려지진 않았습니다. 기존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저희가 만들면서 가장 힘든 경쟁 상대는 스타일ML이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이후에 만들어진 이후에 버그에 대한 리포팅은 자주 있긴 했지만 사실은 불편하거나 뭐 그렇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키피처라든지 핵심 개선점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핵심 피처로 얘기한 파워포인터처럼 이제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예전 스타일ML은 그림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모델 정보를 실제 계층 구조로 보여주는 모델 리파지토리가 사실은 주로 쓰여지는 영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어디에 무엇을 만들지, 어디에 배치를 할지 다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중요했고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만난 대부분의 고객들을 가장 잘 쓰는 게 비주어나 파워포인트였기 때문에 저희도 비주어나 파워포인트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화면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다이어그램을 내비게이션 하는 수단이 사실은 과거에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탭들이 쫙 많이 있고요. 여기 위에 메인 이랬습니다. 모든 다이어그램이 다 메인이 기본 다이어그램 이름이라서. 그래서 뭔가 주지 않으면, 이름을 열심히 주지 않으면 사용자가 이제 판단하기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희는 썸네일 기반, 파워포인터처럼 썸네일 기반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즉시 파악해라. 물론 아무 기능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파워포인터나 엑셀처럼, 파워포인트나 비주어처럼 그렇게 컨셉을 가져가는 것이 사용자들한테 더 편의적인 부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델 탐색기와 속성 편집기를 통해서 실제 객체에 대한 정보를, 이제 그림이 아니니까, 정말로는 그림이 아니니까 그 필요한 정보를 넣을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또 추가했던 부분 중에 키피처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사용성 부분에서 좀 편의성을 올리는 게, 저희가 예전 스타일ML은 속성 편집기가 6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되는 객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속성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이 6가지가 있었죠. 근데 저희는 이번에는 속성 편집기 부분을 한 군데에 몰아넣어서 편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속성 편집 수단을 한 곳으로 몰아넣는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화면이 막 띄워서 사용자들이 곤란을 느끼게 하는 부분을 좀 제거했고요. 이런 부분은 좀 세세한, 그러니까 미미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좀 약간 편의성에 대해서 고려해서 저희가 개선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스타일ML은 더 이상 UML 모델링 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메타 모델링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스타일ML이 과거에 UML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UML 부분에 존재하는 클래스가 300개 있었습니다. 그 클래스를 300개의 구현을 실제 코딩 안에 300개에 대한 클래스가 녹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드로잉하는 기능이 있긴 있었지만 나머지 300개의 클래스를 뜯어내고 이제 진행하기가, 다른 모델링 툴로 전환하려고 저희가 할 때는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극단적으로 코드의 양을 줄이고 나머지 코드의 정보는 그냥 데이터로 존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속성, 모델링 뷰, 그러니까 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야 되는지, 모델에 대한 속성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다이어그램은 어떤 뷰들을 가져야 되는지, 다이어그램은 어떤 노드, 그러니까 사각형 모양으로 된 노테이션들을 들고 있을지, 다이어그램은 어떤 선 모양을 들고 있을지를 다 저희는 코딩이 아닌 이런 편집창을 통해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저희는 전체 모든 요소는 모델이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모델 하위에 이런 각자의 객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실제 눈에 보이지는 않는 녀석들이고요. 모델과 바인딩돼서 실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요소는 사각형으로 보여지는 요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선유로 보이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그램이 있을 텐데, 이 다이어그램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있다면 선택을 하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 저는 지금은 액터와 요구 유스케이스밖에 없지만 난 이번에 컴포넌트도 추가해서 모델링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드래그해서 뷰를 드래그해야 됩니다. 드래그해서 놓고 OK를 누르게 되면 여기 컴포넌트가 추가된 거 보이시죠? 실제 저희가 이번 스타일ML NS를 짤 때 300개의 클래스를 위한 코딩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메타 정보를 클릭해서 열심히 입력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스타일ML의 지금 형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기능은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겁니다. 이 편집창은 그대로 제공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알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 것에서 불필요한 것은 드러내고 ER빈을 위한 노테이션을 만드는 걸 클릭해서 추가하고 모델링 한 다음에 하면 ER빈과 같은 ER 다이어그램 드로잉 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BPM을 위한 툴이 더 강력하게 원한다면 UML에서 다른 부분은 다 제거하고 BPM을 위한 툴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 모델 정보, 그리고 그것이 시각화되어서 보여지는 뷰 정보, 그리고 그 뷰들을 관리하는 다이어그램, 이것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정의할 수 있는 메타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메타 시스템은 DB 안에 다시 구축될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직에서 ITSM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IT의 트렌드가 바뀝니다. 조직에서 계속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모델링 노테이션이 바뀝니다. 그러면 ITSM을 관리하는 중앙집중 부서에서는 필요한 모델 노테이션이 바뀔 때마다 툴을 바꿀 게 아니라 메타 모델링 툴을 구비하신 후 새로 이번에 적용될 노테이션이나 모델이나 다이어그램을 재정의하시고 그걸 DB에 적재한 후 사람들한테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써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다이어그램들이 제공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전사적인 메타 모델링 환경을 쉽게 전파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메타 모델링 기능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DB 기반의 그 실시간 협업인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릴리즈하는 게 커뮤니티 에디션을 먼저 릴리즈해야 되기 때문에 DB를 저희가 묶어서 릴리즈할 수 없는 관계로 콜래보레이션 협업은 저희가 일정상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올해 하반기 정도에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DB라기보다는 그냥 파일 베이스에, 그냥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이제 파일 기반의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핵심 피처로 또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트레이스빌리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좀 전체적인 정보가 있는 화면을 좀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 대표이사님 데모할 때 보신 화면인데요. 사실은 보통 파워포인터로는 뭐 BPR이나 BPA 뭐 이런 거 한번 하면은 뭐 한 100장, 200장은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가적인 정보도 굉장히 다큐멘테이션이 많이 되고요. 그런 정보를 회사에서 전사적인 자원을 관리하는 분들이 봤을 때 몇 분 만에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그리는 컨설턴트 분들이 일시에 빠진 다음에 그걸 받아서 이제 실제 BPR을 한 걸 구현을 해야 되는 분들이 그 그림을 받았을 때 그 그렸던 컨설턴트 분들이 빠졌을 때 어디를 바꾸면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다음에 들어오는 분들이 인수인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런 문제에 좀 집중해 왔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니까요. 그리고 SI가 요즘은 이제 들어왔다가 회사 통째로 들어왔다가 빠지고 SM이 받으면 SM 회사가 달라지면 전혀 메인터넌스 거의 불가능합니다. SM이 거의 개발하다시피 하면서 비용은 SM 비용을 받으면서 개발을 하겠죠. 저희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상황을 시각적으로 빨리 표현하고 즉시 적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 IT 환경에서 아키텍트나 관리자나 그런 전사적인 그 IT 자원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D 기반으로 화면을 제공하도록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꼭 3D 이런 화면들은 뭐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신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새롭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내비게이션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그걸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때 혹은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요구사항 추적표를 본다고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구사항 추적표만큼 뛰어난 것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그거보다 더 편리한 수단을. 그래서 3D 기반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빨리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망원경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고 제가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 객체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에는 보면 속성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추적성이 지금 걸려있다. 이런 서브 액티비티나 액션 스테이트나 클래스나 패키지 등의 추적성이 걸려있다. 이 정보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엑셀에 열심히 기입하시던 그 정보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저희는 그때 이런 그림을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노란색으로 된 이 부분에 무언가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영향받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그 안에는 두 개의 요소가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겠네요. 이걸 컨설턴트가 보여주느냐, 개발자가 보여주느냐? 아닙니다. 고객, 전반적으로 전체를 관리하는 PM, 그리고 PMO 조직의 최상단에 있는 분들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유스케이스인데 유스케이스에서 이 유스케이스를 변경해야 돼. 그때 SI 업체입니다. 또 다른 컨설턴트 업체입니다. 비용 산정해주세요. 그러면 며칠 걸리죠?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오래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펑션 포인터 열심히 해서 엑셀로 쫙 쏴서 얼마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용에 대해서 정말 이게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에서 나온 비용인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개발에 근접하거나 그 그림을 직접 그렸던 사람들, 요구사항 매트릭스를 정말 그렸던 분들은, 작성하셨던 분들은 그 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PMO 조직 혹은 관리 조직 혹은 고객은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때 저희는 이런 3D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고객이 그래, 필요한 게 있어? 전체 회의, 아침 회의 한번 하자. 빨간 게 있네? 그럼 뭘 바꿔야 되는지 자. 이 담당자 얘기해봐. 얘기 들었습니다. 저기 또 있네? 그럼 저 담당자 얘기해봐. 얘기 듣습니다. 그래, 좀 합리적인데 그 납득할 만한 비용이 들 것 같아. 저 뒤에도 뭔가 영향을 받고 있네? 그래. 그 사람이 그런 이유로 한다라고 했을 때 고객과 개발업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요구사항 변경 혹은 메인터넌스에 대한 비용을 추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감리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감리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니까 감리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용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겠죠. 그리고 감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얘기할 때 엑셀 작성하세요, 파워포인트 작성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모델링 하세요. 추적성 정확하게 확보하세요. 그렇지만 그거 파워포인트로 열심히 출력해서 200장 나한테 주면 의미 없습니다. 나하고 그냥 커뮤니케이션 합시다. 네. 우리가 말하는 모델링 환경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고객도 저희가 열심히 그랬습니다. 모델링 하세요, 모델링 하세요, 모델링 하세요. 고객은 말합니다. 난 파워포인트로 막 그려도 충분한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난 못 느끼겠는데, 고객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시간을 많이 썼네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또 다른 핵심 피처 중에 하나는 바로 MDA 부분입니다. MDA, 요즘 OMG에 가보시면은 MDA를 위한 스펙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QVT라는 것인데요. Query Value Transformation입니다. 요약하자면 모델 정보를 읽어와서 그 모델 정보를 가치 있는 또 다른 모델 정보로 바꾸자라는 것에 대한 방식에 대한 스펙인데요. 그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두 가지 방식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패턴 매칭에 의한 방법 그리고 절차적인 방법에 의한 방법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패턴 매칭을 지원하는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그리고 절차지향적 언어가 두 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유사한 형태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QVT가 나오기 전에 벌써 XML 영역에서 XML to XML을 위한 XSLT가 있었습니다. 실제 OMG의 QVT 스펙을 제안하신 분도 실제로는 XSLT에서 왜 XML to XML 데이터 to 데이터가 되는데 왜 모델링이라는 데이터에서 모델링 다시라는 모델로 전이가 되는 걸 못하지? 그 컨셉을 XSLT에서 뺏겨와서 만든 게 QVT가 되겠죠. 근데 QVT도 그렇지만 XSLT도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XSLT를 보완하고자 하는 컨셉들이 XML 동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EAI 동네에서 DB2DB, XML to XML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제공되었었는데요. 물론 코딩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걸 모델링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모델 투 모델도 XML to XML이나 DB to DB에서 일어나는 매핑 기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스 부분에서 타겟 부분으로 모델에서 모델이 전이되는 것이고 그 모델을 전이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반복해서 무슨 부분을 반복해서 무슨 부분에 넣어라. 그리고 무슨 부분을 반복할 때 무슨 조건에 맞다면 넣어라. 그리고 무슨 부분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또 다른 부분에 세팅을 해라. 절차지향적인 언어들이 가지는 게 반복문과 조건문과 그리고 어사이먼트 세팅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익스프레션인데요. 저희는 반복문 부분은 리핏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은 if문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식과 어사이먼트는 set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런 방식들은 저희가 지금 제안한다기보다는 XML to XML과 DB to DB 동네에서 B2B와 EAI 동네에서 벌써 성공적이고 여러 번 구현이 되었던 개념이고요. 그걸 저희는 MDA를 위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스타일ML 제너레이터에서는 실제 그 부분을 코딩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크립트를 통해서 모델 A에서 모델 B를 만들어내는 스크립트 코드를 제공했고 스크립팅 플랫폼을 이전에는 제공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모델 투 모델을 위한 스크립트를 짠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실제 저희가 경험을 해봤고요. 저희 개발자들만 짤 수 있는 특화된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실제 모델 투 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룰 에디터, 그러니까 모델 투 모델을 할 수 있는 매핑 개념을 모델 투 모델에 적용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4시 반까지인데 조금 시작을 좀 늦게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앞부분에서 제가 장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키피처는 메타 모델링 툴입니다. 이제 스타일ML은 UML 툴이 아니고요. 올해 하반기, 내년 중반기, 그리고 그 내년에는 스타 UML이 아니라 스타 땡땡 그 무엇으로 그 도메인에 적합한 노테이션과 모델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델링 툴이 되어서 내년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협업이 가능한 DB 기반의 콜래보레이션 모델링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바와 같이 추적성에 대한 가시화를 통해서 실제 의사결정권자 수준에서도 직접적으로 이것이 왜 그렇게 변경에 대한 비용이나 혹은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 있는지 직접 판단하고 볼 수 있게 해서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SI 업체뿐만이 아니라 관리자 그리고 PMO 조직까지도 서로 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만족할 수 있는 비용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MDA라는 추세는 사실은 2005년, 2006년에도 MDA가 막 뜨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2014년 지금은 정말 MDA의 거의 적기인 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은 은행권에서 시작했지만 MDA는 모델링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고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코딩으로 준비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MDA를 위한 적절한 솔루션을 택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스타웹의 NS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전히 오픈소스이고 많은 개발자들이 저희 프로젝트에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더 좋은 솔루션을 저희 커뮤니티에 기여를 해서 저희 스타일ML NS가 더 풍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스크립트 기반의 확장성, 플러그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제가 좀 지루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준비한 시험과 장표는 이제 여기서 끝이고